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보니 평소 거의 연락하지 않던 친구 이름입니다. 설마 무슨 일 하고 열어보니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짧은 문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 그 집 어머니 아직도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몸도 무겁고 요즘 날씨도 추운데 차 타고 가려면 2시간은 걸리는데 혼자 운전하기 힘든데 그냥 조이금만 보내면 안 될까?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땐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던 발걸음이 60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요즘은 봉투값에다 기름값까지 생각하게 되니 조금 더 머뭇거리게 되죠. 그런데요, 저는 며칠 전 이 고민 끝에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영자.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몇 년째 연락도 뜸했습니다. 정수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자의 어머니는 나 어릴 때부터 늘 우리를 챙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방학 되면 우리에게 부침개를 부쳐주고 학교 끝나면 늘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주시던 분이었죠. 결혼할 때도 일부러 찾아와서 봉투를 내밀며 우리 막내딸 시집가네 하고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 게다가 밤길 운전이라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내일 낮에 갈까? 아니면 전화만 드리고 조이금만 보낼까? 이 무릎으로 갔다 오면 한동안 더 아플 텐데. 머릿속에서 온갖 핑계가 돌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영자랑 너 어릴 때 얼마나 붙어 다녔어. 그 어머니도 널 친딸처럼 예뻐하셨잖아. 이번엔 꼭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마음이 콱 막혔습니다. 맞아요. 장례식은 고인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남은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날 안 가면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검은 외투를 꺼내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오가며 리듬을 만들었고 그 소리에 괜히 마음이 더 울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특유의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영자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가 너 왔구나. 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자주 못했던 게 한꺼번에 미안해졌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테이블에서는 영자의 사촌,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너 여기 있었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이 모임 한번 만들자. 너무 오래 못 만났네.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다시 저장하고 조만간 우리 밥 한번 먹자 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동안 끊어졌던 관계가 이 장례식장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오지 않았다면 이 인연들은 영영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조사 자리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언젠가 내 부모님도, 내 남편도, 나도 누군가는 이런 자리를 치르게 되겠지. 그때 내 옆에 누가 앉아줄까? 내가 지금까지 경조사를 소홀히 했다면 그날은 정말 외롭게 앉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60세 이후 경조사를 꼭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인사를 놓치면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내일 가야지, 다음에 가야지 하다 보면 그 다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 동창의 장례식은 사실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기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굴 한번 비춰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하루 미뤘더니 벌써 발인까지 끝났더라.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아. 그날 이후로는 힘들어도 무조건 가.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한 번 놓친 작별 인사는 평생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그날 발걸음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관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젊을 때는 안 만나도 친구였지만 60이 넘어가면 안 만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경조사는 그 사람들과 다시 이어지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직 건강하시네 하며 웃고 우리 한번 밥 먹자 하고 연락처를 다시 저장하고 오래 잊고 지냈던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면 그 관계는 다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내버려두면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이고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살아납니다. 세 번째,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잊혀갑니다. 연락도 줄고 모임에서도 빠지고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경조사에 가면 사람들이 다시 나를 기억합니다. 멀리서도 와주셨네. 아직 건강하시네. 이런 말 한마디가 나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모임을 만들 때 그때도 와주셨잖아. 이번에도 부르자. 이렇게 다시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결국 내가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 나중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의 경조사에 발걸음을 하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발걸음이 돌아옵니다. 특히 장례식은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형제의 장례식에 누가 와주느냐는 내가 살아온 관계의 결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남편 장례식 때 텅 빈 빈소에 앉아 있으니 살아생전 우리가 얼마나 남의 경조사에 안 갔는지 알겠더라. 관계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놓은 정성, 내가 갔던 발걸음은 돌고 돌아서 내 자리로 옵니다. 5번째, 내 가족을 위한 관계의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내가 관계를 이어놓지 않으면 내 배우자, 내 자식이 그 외로운 자리를 홀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움직여 두는 발걸음은 결국 내 가족에게 돌아가는 선물입니다. 내가 남의 슬픔을 함께 해준 만큼 언젠가 내 가족이 슬플 때 그 자리 옆에 앉아줄 사람이 생깁니다. 6번째, 삶의 리듬을 유지시켜 줍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길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경조사는 나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검은 옷을 꺼내 입고 차를 타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 인사 나누고 그날 하루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우울감을 막아주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웁니다. 심리학에서도 의례는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경조사에 참여하는 건 그 의례를 지키는 행위이자 내 삶에 다시 리듬을 주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그때 갈 걸 하는 후회입니다. 결혼식 안 가서 섭섭하게 만든 친구, 장례식 안 가서 끝내 풀리지 않은 오해. 이런 감정은 오래갑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후회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에 빚을 지고 사는 건 남은 시간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경조사에 가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몸이 무겁더라도 마음이 귀찮더라도 꼭 가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가 언젠가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로 돌아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었고 TV를 보며 투덜거리던 그 사람이 오늘 아침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낯선 공간도 아니에요. 우리 집, 익숙한 거실, 그 사람의 소파 또는 따뜻한 이불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을 바로 집안에서 맞이합니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주방에 그릇 하나, 거실에 담요 한 장, 식탁 위에 남겨진 찻잔 하나까지도 모두가 그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지고 눈물은 멈추질 않죠. 하지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현실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리고 누군가를 부르고 가야 할 곳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막막하고 무섭고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시간에 착하게 고인을 예우하고 실질적인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차분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순간
어떻게 감정을 안고 가야 할지, 그리고 무슨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지 하나하나 함께 걸어보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적어도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단단한 기준 하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영상을 본 적 있어 하고 그 사람의 곁에 조용히 있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이 멎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전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순간은 숨이 멎었음을, 맥박이 사라졌음을 눈으로 확인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당황해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인터넷에 가정 사망 시 해야 할 일을 검색하다 정보가 너무 많아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119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아요. 집입니다. 주소는 땡땡땡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다음 모든 절차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돌아가신 것이 확실해 보여도 당신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사망은 반드시 의료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택에서의 사망은 경찰도 함께 출동합니다. 왜냐고요? 혹시라도 이 죽음이 사고사인지 범죄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 절차는 당신을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찰이 오면 고인의 병력, 평소 상태, 사망 당시 상황 등을 간단히 묻습니다. 이때는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없다면 경찰은 검시 후 병원으로의 이송이나 시체 검안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이 장면을 처음 겪는 분들은 마치 TV 속 장면처럼 멍하게 서 있기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고인을 위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행정과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진단서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남는 건 정적과 종이 한 장. 바로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사망신고도 가능하며 보험 청구나 재산 정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고인의 생애 마지막 기록이며 남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만약 고인이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계셨던 분이라면 평소 진료했던 병원의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짱하셨던 분이 오늘 아침 숨을 쉬지 않게 되었다면 이건 의료 기록이 없는 상태의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은 사망 현장을 확인한 뒤 범죄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시 후 시체 검안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간혹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자살이나 사고사,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과수 부검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절차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남겨두는 일은
의외로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받게 되면 그 서류의 원본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원본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미리 최소 5부에서 10부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사망신고, 보험 청구, 금융기관 신고, 통신사 해지 등 각종 절차에서 사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은 사본도 원본 대조필이 찍힌 것이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무조건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한의 대비는 필수입니다. 자, 이제 이 서류 한 장을 손에 넣었으니 고인을 어떻게 모실지를 결정해야겠죠. 세 번째, 장례식장 선택. 미리 알아두는 사람만 덜 당황합니다. 사망진단서까지 받았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고인을 어디로 모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막막함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전까지는 누군가가 안내해줬습니다. 119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병원을 안내했고 병원은 진단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어느 장례식장이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우리 동네 장례식장, 장례 절차 순서, 장례식장 추천을 검색하는 것. 이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결국 첫 번째 검색 결과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고인이 마지막 밤을 머무는 곳이자 가족과 지인이 조문을 오고 이별의 말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장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고인이 평소 다녔던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형 병원일수록 자체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의료 기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더 수월합니다. 둘째,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면 해당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좋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각의 종교 의식에 익숙한 직원들이 의전을 도와줍니다. 셋째, 집과 가까운 위치, 교통 편의성, 주차 공간, 조문객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장례식장은 교통비, 체력 부담, 조문 편의성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용.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례식장마다 이용료, 입관료, 접객료, 음식 비용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견적서를 요청하고 빈소 사용 시간과 옵션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화로 문의할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땡땡땡 씨가 자택에서 돌아가셨고 시신이 지금 땡땡땡 주소에 있습니다. 빈소 예약 가능 여부와 시신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상담원과 연결되면 빈소 예약 상황, 고인 접수 절차, 이송 가능 시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신 이송 차량은 일반 승합차 형태로 외부에서 보면 장례 관련 차량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죠.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좋아하던 옷을 입혀드리고 머리를 정돈해드리고 혹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남겨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옷 입히고 싶었는데 찾질 못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진도 못 찍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을 대비해 부모님이나 가족의 평소 좋아하던 옷을 따로 챙겨두는 것, 사진을 남겨두는 것,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건 결코 불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시신이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인 장례 준비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장례 방식 결정, 화장, 매장, 자연장,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받게 되는 첫 번째 질문. 화장하시겠습니까? 매장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생각보다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현실의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정하지?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형은 화장을 하자고 하고 어머니는 매장을 원하시고. 이처럼 장례 방식은 남겨진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한 한 고인의 생전 의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생전에 난 화장해서 나무 아래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면 그 한마디가 고인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매장. 매장은 말 그대로 고인의 시신을 수의에 입혀 관에 안치한 뒤 땅속에 묻는 장례 방식입니다. 가족 묘지나 선산이 있거나 종교적 신념상 화장을 꺼리는 경우 매장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매장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묘지 부지 확보, 묘지 조성 비용, 벌초나 관리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묘지 부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공원형 묘지의 가격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둘째, 화장. 요즘은 90% 이상의 유가족들이 화장을 선택합니다. 화장은 시신을 불에 태워 유골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염습과 입관을 마치고 발인 당일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건 화장장은 대부분 예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많은 계절, 겨울철에는 예약이 꽉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도착 즉시 화장장 예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 후 유골은 어떻게 하냐고요? 세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봉안당, 실내 납골당에 유골함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병원 장례식장에 부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종교시설, 공공기관, 사설 봉안당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추모하기도 편합니다. 두 번째, 수목장, 나무 아래에 유골함을 묶거나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나무 아래 뿌리는 방식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고인이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했을 때 많이 선택됩니다.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 굳이 먼 길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장, 유골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장례 방식입니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고인의 의사가 뚜렷했다면 가장 뜻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3일장 외에 2일장, 1일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문 문화도 변화하고 있고 가족들의 체력과 여건을 고려해 장례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는 반드시 길다고 좋은 것도 짧다고 무성의한 것도 아닙니다. 고인을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그 어떤 방식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고인의 뜻과 남은 가족들의 합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 장례 방식과 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예산도 크게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에 견적서를 요청해서 염습, 입관, 발인, 운구, 화장장 비용, 봉안당 안치 비용 등 전체 예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고인의 장례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사망신고는 정부24에서 클릭 한 번으로, 그러나 절차는 정확해야 합니다. 장례가 끝나기 전 혹은 바로 직후 가족 중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고인이 아무리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더라도 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적 기록상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 세금 고지서가 계속 도착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속 등 다른 절차가 모두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신고하느냐?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정부24라는 국가 행정 포털을 통해 사망신고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하며 서류 발급이나 되면 민원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일부,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서 작성.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병원이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 사망진단서가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례가 끝난 뒤에도 사망진단서 원본은 절대 분실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행정 시스템에서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인 명부 등에서도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 민간기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 보험 계약, 핸드폰 및 인터넷 요금제, 신용카드,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가족이 각각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해지 및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는 요금이 있는 경우 사망 후에도 고인이 사용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요금이 청구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망신고 후에는 반드시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계약과 납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고인의 재산과 채무, 상속은 남겨진 가족이 꼭 챙겨야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망 신고까지 마쳤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적인 절차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상속과 채무 정리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말은 듣기엔 단순하지만 막상 현실에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에는 감정, 돈, 가족 관계, 그리고 법이 얽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죠. 자, 하나하나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통장을 어디에 가지고 있었는지, 보험이 몇 개나 되는지, 심지어 빚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인의 은행 예금 및 적금 계좌 현황,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금 청구 여부, 부동산 소유 현황 토지, 건물 등 자동차 소유 여부, 세금 체납 내역, 공과금 및 채무 현황 등. 즉 고인이 살아생전 소유했던 거의 모든 경제 활동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재산과 부채의 총량을 파악한 다음 상속인들은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승인.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죠. 둘째, 한정 승인.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합니다. 즉 고인의 채무가 많더라도 남은 재산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 포기.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상속 자체를 포기해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지만 재산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3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는 장례 후 바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총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기본 공제는 5억 원이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처럼 명의 이전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협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딸인데 왜 큰오빠가 전부 가져가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건 내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처럼 감정적인 충돌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장례가 끝난 뒤 가족이 모여 고인의 뜻을 추억하고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등입니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금전 손해를 생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상속은 단지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 삶을 남은 가족이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7번째, 남겨진 이들의 슬픔, 어떻게 받아들이고 회복할 것인가. 장례는 끝났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가족들, 조문 온 지인들, 장례식장 직원들까지 모두 사라진 뒤에야 진짜 슬픔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집에 돌아와 처음 마주하는 그 고요함. 고인의 의자가 빈 채로 남아있고 식탁에 놓인 물컵 하나가 괜스레 눈에 밟힙니다. 장례 기간 동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던 가족들도 그제야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제 정말 안 계시는구나. 이제 누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지. 이럴 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울고 어떤 이는 오히려 웃으며 버팁니다. 누군가는 고인의 유품을 하루 만에 정리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몇 달이 지나도록 그 물건 하나 치우지 못합니다. 이 모든 모습이 정상입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슬픔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저 인정하고 흘러가게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아버지 마지막에 편안해 보이셨지? 어머니가 이 옷 참 좋아하셨는데, 그치?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눈물을 부르고 때로는 웃음을 끌어내며 조용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회복의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유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런 전문기관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또한 종교가 있다면 소속 종교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도의 시간에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라는 질문보다 오늘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이 모든 것이 상처난 마음을 붙잡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건 기념일입니다. 고인의 생일, 결혼기념일, 기일 등은 슬픔이 다시 밀려오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때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거나 고인의 사진을 앞에 두고 간단한 추모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리움이 덜 아프게 지나갑니다. 또한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부, 봉사 또는 고인이 좋아했던 취미를 이어받는 것 등
그 사람의 삶이 당신 안에서 계속 흐르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당신은 이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 마지막 길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충분히 슬퍼할 자격이 있고 또 천천히 회복해 나갈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난 후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아주 조금은 다정해지고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고인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눈물이 아닌 미소가 먼저 떠오르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도 큰 이별을 마주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